오늘 이 자리에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님께서 자리해 주셨고, 숭실대학교 장범식 총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내외빈 소개부터 올리면서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키바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come to the Ambassador Akibatur. So please give a clap to him. 다음으로는 숭실대학교 장범식 총장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주최 기관이죠. 숭실대학교 평화통일 포럼의 박성열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숭실대학교 평화통일 포럼 기독교 센터장을 맡고 계시죠. 하충혁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주한 이스라엘 대사님께서 특강을 of Israel responsible for each other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개회식에 앞서서 환영사, 장범씨 숭실대학교 총장님의 환영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총장 장범식입니다.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이 주최하는 2023년 제62차 숭실평화통일 포럼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귀한 시간을 내어서 본교에 잘해 주신 Honorable Ambassador 아키바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내외 기린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숭실평화통일 포럼의 주제는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정책의 역사적 문화적 근원입니다. 저희 숭실대학교는 1897년 평양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대학이며 1938년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며 자진 폐교하였다가 1954년 서울에 재건한 이산대학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포럼에서 다뤄질 주제가 무척 각별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숭실대학교가 올해 1월 코리안 디아스포라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전 세계 K 디아스포라를 통합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오늘 포럼이 더욱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1962년 수교를 맺은 이후에 60년이 넘게 다양한 협력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숭실대학교 또한 저명한 이스라엘의 대학 연구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오늘 포럼이 그 협력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정책과 그 근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 한민족의 통합을 위한 길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귀한 오늘 강연을 해주실 우리 아키바토르 대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시간 관계상 사진 촬영 먼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과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연단 앞으로 자리해 주셔서 사진 촬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장님, 그리고 교수님들,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숭실대 측에게 감사 인사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2년 반에도 한번 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한국어를 잘 못했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제 통역사분이 오셨었는데 오늘도 통역사분이 계신데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숭실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지요.
평양에 먼저 창립이 되었었고 서울로 왔었고 또 당시가 일제시대였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교직원 분들이 다 크리스찬이십니다. 그렇지만 또 통일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대학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갖고 있는 그 위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유대인들 국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이 유대인인데 그리고 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밖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것이 한국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디아스포라라는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인들에게 특별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저희 나라,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도 마찬가지죠. 화교 인구가 어마어마하고 일본, 아일랜드, 이태리, 그리스 그리고 한국 또한 외국에 퍼져 나가서 살고 있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유태인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는 굉장히 독창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하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최대한 짧게 강의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부분을 좀 해소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강의 도중에라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유태인들은 굉장히 오래된 유한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인들과 마찬가지죠. 5,000년 이상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 같은 경우는 3,00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부족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생족 중 하나의 갈래로서 히브리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역사학자 간에 고고학자 간에 논쟁이 있긴 하지만 이 성경이 얼마만큼의 사실을 담고 있느냐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히브리 성경을 받았고 또 예언자 율법학자들의 전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민족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일컫는다라고 보편적인 역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고요. 또 유대인들이 함께 사는 땅이 있어서 이 지역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적으로 이제 다양한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일단 다윗 왕 시대가 최초로 기록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윗 왕인지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1000년 이상 전, 기원전 1000년경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첫 번째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철기 시대로서 기원전 1200년경을 뜻합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그 전체 유대인들의 고대 유대인들의 역사에 대해서 다 일일이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장표에 보시는 게 가장 이제 좀 큰 줄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판관기에 나와 있는 사사기에 나와 있는 시대가 이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 다윗 왕국이 있었고 그 후에 아시리아가 첫 번째로 최초로 성전을 파괴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후에 우리가 바빌론에서 70년을 보낸 후에 다시 두 번째 성전을 건립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를 지도를 했었죠. 그 후에는 로마인들이 또 두 번째로 2차적으로 성전을 파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크게 탄압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 살게 되는 일을 초래를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시온주의적인 행동, 활동에 나서야만 우리가 실제로 민족으로서의 유대인들이 인정을 받아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립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필요성을 갖게 되었던 것은 대단히 독특하고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시대의 한 민족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을 떠돌아다니면서 2000년 이상 스스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그리고 1948년에 이르러서야 그들의 국가를 새로이 건립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독창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한국하고는 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다양한 왕국이 건설이 됐었고 또 통일되기도 했었고 또 몽골 제국이라든지 일제시대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른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독립을 일구어 나간 반복적인 역사를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또 한국어라는 언어 또한 유지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도 계속해서 지켜나갔던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전 세계에 확산되고 분포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만 했었던 거고요. 이거 지금 보시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로마에 있는 티투스의 아치입니다. 로마에 지금 가셔도 보여요. 이게 말하자면 티투스 장군의 승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 메노라와 사원의 보물을 갖고 나르고 있는 유대인 노예들이 지금 여기 조각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기원 후 1세기 그리고 2세기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근방으로 열방으로 분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서쪽으로는 스페인, 영국, 프랑스, 독일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라크, 페르시아, 쿠르디스탄, 동쪽으로는 카불까지 유대인들이 퍼져나갔고 홍해를 따라 남쪽으로는 또 이집트까지, 예멘까지, 아덴까지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렇게 전 세계에 퍼져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관습, 종교 이런 것들이 계속 살고 있는 지역과 동화되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처한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부는 그런 식으로 동화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외국에서 들어와 사는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점점 한국에 동화되기도 하잖아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반유대인주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후에야만 이제 현대에 들어와야만 조금 이런 감정이 해소되는 기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뭐 가톨릭 교회에서 이들을 탄압하는 일들도 있었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의 아들 성자를 죽였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유대인들을 탄압하는 일들도 많았었는데요.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정착촌을 사회로부터 유리시키기 위한 노력도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들은 소수자로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세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했고, 하지만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계속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은 곳들이 있죠.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별도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종의 정점에 이르렀던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드레피스 사건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결국 이 드레피스라는 장교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누명을 쓰고 고소를 당했던 일인데요.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인권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편으로는 반유대주의 정서가 굉장히 기승을 부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사실은 드레피스가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죄를 뒤집어 씌우고 또 법원에 서서도 법정에서도 그 무죄를 입증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유대인 기자 테오도르 헤르츠 또한 이 과정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시온주의가 필요하겠다, 시오니즘이 필요하겠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해서 이 헤르츠의 유명한 저서인 유대인 국가를 쓰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정해진 운명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실감을 하게 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 그리고 디아스포라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성립이 되어야 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절감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서도 19장을 보면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이것을 도와 그 짐을 불을 지니라라는 출애굽기 23.5절 9절이 있는데 결국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내가 경멸하는 사람이라도 이를 기꺼이 도울 수 있는 것을 덕목으로 삼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유대인들이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을 떠나서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을 조력자로서 도와야 한다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종교 교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입증이 되어 왔었는데요.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언어는 각기 달라요. 사실 유대인 중에서도 이디시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각기 다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한 사람, 한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동질감을 갖고 있습니다. 더 잘 사는 지역 공동체가 있고, 더 못 사는 지역 공동체가 있고, 더 잘 사는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고, 또 못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모두가 동포고 형제, 자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호 간에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야말로 유대인들의 윤리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내부적으로서도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의 정서에 녹아 있는가, 얼마나 우리의 전통인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 정치적으로서도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포다. 우리의 정치적인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다, 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재무부서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일부 반발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뉴욕에서 워싱턴 DC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발하는 시위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표출할 권리는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제 동포로서 의견을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동질감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인 유대인, 그리고 서구에 살고 있는 유대인, 동구권에 살고 있는 유대인 다양한 지역에 있지만 어쨌거나 40년대에 홀로코스트가 일어나기도 했고 그 이후에는 결국 미국 쪽에 있는 아메리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돈이 많기도 했기 때문에 동포들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기도 했었고 특히나 재정적으로도 큰 후원을 해줌으로써 유대인들이 다시금 자립할 수 있도록 크게 도와줬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사실 미국에서 자랐는데요. 아버지 따라서 미국에서 자랐었는데 그때 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부모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인이기도 하지. 우리는 미국의 유대인들이기에 미국에 대해서도 법률을 모두 준수해야겠지만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우리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인에게 일어난 모든
기적에 대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정말 열심히 또 유대인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시온주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었고 저는 이제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왜 우리가 이렇게 캠프에 가도록 우리 동포들이 돕는 걸까? 왜 돈을 이렇게 대주는 걸까라고 항상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냥 결국은 중요했던 것은 좋은 유대인이 되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뭐가 좋은 유대인이죠? 일단 좋은 사람이어야겠죠. 그리고 또한 지역 공동체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다. 교육에 있어서나 이런 것들, 인간의 본성으로서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뿌리 깊게 교육을 받아온 바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유대인 종교에 대해서 배우고 상호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럼 기관 차원에서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 한국의 디아스포라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데 한국인들도 다양한 국가에 지금 교민들이 나가 있죠. 미국, 일본, 러시아에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교포들, 한국의 미국 교포들 같은 경우 기관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정말 조직한 기관들이 많아요. 협회라든지 이런 거. 왜냐하면 이 정말 이렇게 뭔가 조직을 세우는 걸 정말 좋아하는 성향이 있기도 하고 그렇다면 일단 창립을 했으면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직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으면요. ADL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미국에 있는 기관이 있는데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에 반대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 사회를 포용하기 위해서 그 어떤 소수 민족에 대해서도 어떠한 차별도 반대한다라는 취지로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이사회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유대인 교육을 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북미 지역의 유대인들도 다양한 조직을 수립을 하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단위도 있고 또 대륙 단위도 있고요. 프랑스에도 있고 그리고 WJSE 같은 경우는 세계 유대인 총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다양한 곳들이 있으며 이런 곳들이 결국 유대인들의 번영을 돕기 위해서 골몰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공헌을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살고 있는 환경에서 우리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항상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독립선언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언제야? 이게 48년이야? 45년이야? 이렇게 좀 왈가왈부 정치적으로 논쟁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948년에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데이빗 벤 구리온이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었어요. 이게 5월 14일이었었고 1948년이죠. 이 첫 번째 독립선언서의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유대인 이민과 망명자들의 회합을 위해 개방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아스포라는 진정으로 외국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며 오늘까지도 잠재적인 시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정치적 권리의 완전한 평등을 유대인들에게 보장을 해주고 또 종교, 인종, 성별에 관계없이 이들 모두는 종교적으로, 양심적으로, 언어적으로, 교육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자유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유엔 헌장의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방되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한국 헌법 1장을 보아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대한민국은 모든 한국의 난민들에게 열려 있는 국가다라고. 그래서 이 데이빗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자랐긴 했습니다만 유대인으로서 충실하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지만 약간 이제 세속주의적인 유대인으로서 자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면서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게 신명기하고 예레미야 구절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참고로 하여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쫓기던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게 신명기 30장 4절 말씀이고 또 예레미야 29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서 굉장히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있고 민족주의, 국가주의가 내셔널리즘이 굉장히 잘 뿌리를 잡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세기에 시작된 국가잖아요.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하지만 이 스스로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이것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양국 모두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시온주의 여러분 시온성은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성경을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주님이 인터벤션이 없는 상태에서도 어쨌거나 이 일이 일어나게 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자, 이제 어쨌거나 1950년에 유대인들이 귀환을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유대인의 법은 한 가지 문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그 나라에 올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란 각기 다른 환경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 땅에 원래로서 원래 히브리어인데요. 새로운 이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로서 이 나라에 올 권리가 있다라고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민자 원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어로는 new immigrants가 되겠죠.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땅에 올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기 외교장관을 맡았던 데이빗 벤 구리온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법이라는 것은 국가가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에게 정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사실 그 자체로부터 그에게는 생득적으로 내재된 권리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돌아갈 권리를 국가에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다도 더 우선하는 권리이다. 이 권리로 인해서 오히려 국가가 건설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근원은 유대인 그리고 이 조국 사이에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은 그 연결고리로부터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건설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디아스포라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 인권의 하나로서 유대인은 이스라엘의 국민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들이 이제 GC 커뮤니티가 정말 큰 곳, 유대인이 굉장히 큰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는 곳이고요. 대략적인 인구는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1,400에서 1,500만 명 사이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큰 유대인 공동체는 당연히 이스라엘에 있고요. 그래서 950만 정도. 그리고 그 외에는 미국, 그 외에는 아랍 지역에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그리고 700만 명가량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이스라엘. 물론 이스라엘 내에도 아랍 사람도 살고 있고 크리스천들도 살고 있기 때문에 총 인구는 900만 정도 됩니다만 어쨌거나 이들 가운데 유대인은 700만 명.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유대인 공동체는 미국, 그 외에는
프랑스, 영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호주, 러시아 이런 곳들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것, 이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큰 물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면 가장 큰 물결이 일어났던 것은 1948년께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을 때입니다. 홀로코스트로부터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주로 이제 이스라엘 땅을 찾아왔고요. 왜냐하면 내 나라에 살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절실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소련이 붕괴하면서 1991년에도 300만 명에 달하는 소련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요. 사실 미국 유대인 중에 거의 1% 정도만 이스라엘에 새로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굉장히 적은 1%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들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대인들이 편안한 곳에 살고 또 자기 집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접 이주를 하는 경우는 적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예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같은 경우 예멘나이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사실 저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났고요. 근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약간 처한 환경, 자라온 환경이 대단히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49년 같은 경우 정말 마법의 카페트 작전, 매직 카페트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일이 있어서 이때 당시에 아랍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대거 이스라엘로 이동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또 소련 땅에 거주했던 유대인들도 있는데요. 나탄 샤란스키 여러분들 아실까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안드레 사하로프의 굉장히 친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소련에 있었던 유대인으로서 소련의 감옥에서 9년 동안 수감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왔었죠. 그리고는 장관직에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사실 이분과 관련해서도 할 만한 이야기가 많겠습니다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유대계 이민자들의 권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면요. 히브리어를 반년 동안 배우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이고요. 그 밖에도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권한으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유대인으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와서 살고자 할 때 어떤 책임감이 부여가 될까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할 텐데 유대인 간의 단결, 연대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체성을 증진하고 유대계인들의 문화와 교육에 대해서도 장려를 하고 또 유대인 공동체의 안전, 를 위해서 싸우고 또 반유대주의 정서와도 맞서 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으로 부임하기 전에는 이 유대인 복지와 관련된 정부 부처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조사하고 싸워 나가는 것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커뮤니티 덴마크일 수도 있고요. 또 미국일 수도 있고 각기 다른 지역에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이 대사 일을 하면서 그리고 유럽의 내무부와 함께 협업을 하면서 해당 국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대사인데 덴마크 국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 시나고그를 더 지어주세요.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유럽의 장관이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 잘 알고는 있어요. 이 유럽 분들 같은 경우 유대인들은 정말 다양한 나라에 퍼져 살고 있고 국적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는 있지만 이분들의 국적은 각기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소련하고 관계가 굉장히 복잡했었는데요. 이 67년도에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단절을 해버렸었죠. 단교를 해버렸었습니다. 소련에서. 그래서 소련 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정말 많은 기회가 있기도 하고 정말 많은 도전 과제들이 있기도 한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세히 아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 어쨌거나 우리가 유대인들의 단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소독스한 유대인, 즉 굉장히 종교적으로 엄격하게 실천을 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굉장히 세속화된 유대인들도 있잖아요. 이건 마치 절실한 교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교인들이 있고 이런 것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사실 그렇게 종교적으로 뭔가를 실행하거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 세속적인 사람들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독일계 유대인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이 어떤 사람들은 리버럴하고 여성 랍비들도 있고 게이 랍비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각기 다른 유형으로 존재를 하고 있지만 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살고 있는 각기 다른 유대인들이 서로 충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럴한 시나고그에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는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성 유대인들이 나 이스라엘 안 갈 거야.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제대로 탐색을 해 나가야만 우리의 단합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또 이제 백인 우월주의가 대두하면서 다시금 반유대주의 정서가 대두하는 것과도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 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 어땠을까요? 한국 사람들, 유라시아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사실 유대인들은 생김새가 달라요. 사실 흑인 유대인, 백인 유대인, 중동 사람 같은 유대인 전 세계에 퍼져 산 지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생김새조차 각기 다릅니다. 유대인은 이렇게 생겼어. 뭐 사람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각기 다르게 생겼어요. 한국인들은 다 동질적으로 생겼는데 어쨌거나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점점 더 정체성을 잃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비유대인하고 결혼을 한다면 어떻겠어요? 왼쪽 사진을 보면 이게 옛날 TV 프로그램 사진인데요. 아마 70년대 TV쇼였던 것 같은데 진짜 옛날같이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저나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70년대가 우리 어렸을 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브릿짓 러브스 버니라는 쇼였는데요. 브릿짓은 아일랜드계 여성으로서 카톨릭이에요. 근데 버니를 사랑하게 되는데 버니는 택시 운전사인데 유대교죠. 그래서 둘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 TV쇼에서는 이 가톨릭 문화하고 유대교 문화 간의 충돌을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었고 시청률도 높았고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 폐지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왜냐하면 크리스찬하고 유대인이 같이 결혼을 한다는 게 정말 시청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70%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실 비유대인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오늘날에는. 왜냐하면 대학에서 만나기도 하고 미국은 정말 오픈 소사이어티잖아요.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사랑하면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유대인 아니고 유대인 비슷한 사람이야. I'm not a Jew, I'm Jewish.
라는 유행어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유대인이기는 한데 아니기도 하고 뭐 그 비슷하기도 하고 엄마는 유대인이었어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또한 우리에게는 큰 도전 과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들도 정말 많은데 일단 이스라엘에서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진다라고 했는데 그 반대는 어떨까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이분들도 우리에게 좀 서포트를 보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스라엘 정부 차원에서는 전 세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생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 유대인들, 자손들에게 유대식 교육을 시키고 유대인 학교를 세우고 필요한 기관을 세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계속 영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들인데요. 여러분, 제레미 코빈 아실지 모르겠네요. 제레미 코빈 같은 경우는 정말 극단적으로 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반 이스라엘이라 하면 반유대주의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제레미 코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영국 유대인들이 항의해서 결국은 대체되었죠. 그리고 캠퍼스 내에서도 반 이스라엘 급신주의가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해서도 유대인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그거 아니야라고 목소리를 내주기를 기대하고요. 사실 한국에서는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birthright, 생득권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젊은 유대인들 모두가 그 누구여도 좋겠어요. 이스라엘 국적이 아니어도 되고 18세에서 26세 사이의 유대인이라면 그 누구라도 무료로 10일 동안 이스라엘을 방문할 수 있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득권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받은 권리다라고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젊은 유대인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어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동포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연결돼 있고 우리나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일 동안 오셔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한번 둘러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시면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마련되어 있어서 선택을 해서 참여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숙박료, 항공료, 프로그램 참여 비용 다 이스라엘 정부 예산으로 내어드립니다. 다양한 대화를 한국 분들하고도 해왔었고, 또 한국 정부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디아스포라 정책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한국 교포들에게, 해외 동포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한국의 해외 동포와 관련돼서 정부 부처도 하나 출범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도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외국에 있는 한국 동포들에게 무료로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준다. 굉장히 좋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다. 돈이 많이 들 것 같지만 이들이 갖고 오는 돈들은 어쨌거나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즉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사회 내에서 돈을 쓰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사실은 돈을 잃는 일은 아니다. 돈 쓰는 일은 아니다. 그리고 효과는 파워풀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그 유대인 피스코어를 만들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옛날에 대사하기 전에 근데 이제 그게 성공은 하지 못했죠. 또 어떤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결국 약속했던 바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디아스포르를 지원하고 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코멘트 그리고 질문 있으면 받으면 제가 기꺼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사님 정말 유의미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지금 쉬기보다는 바로 질문을 받고 싶은데요. 네, 한국어 의견 비판도 환영합니다. 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게 제 생각에는요, 조금 더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민족 국가로서 자체적으로 국가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하고 마찬가지예요. 네이션 스테이트입니다. 민족 국가인데요. 이것이 꼭 한국인이 또 내지 한민족만이 한국인이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시티즌이 있고 그리고 주이시 피플, 유대인이 있죠. 사실 이스라엘의 인구의 41분은 4분의 1 같은 경우 4분의 1가량, 25%가량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정부에서 발행한 여권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유대인 굉장히 가까운 개념이지만 또 온전히 똑같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 조금 더 범위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우디 알렌 감독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영어를 그리 잘 하지 못합니다만 영어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사님 강의를 듣게 되어서 저도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한국 또한 분단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국가가 분단된 상황이 아니라 또 그리고 정체성을 하나로 갖고 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종교 때문일까요? 저는 종교 때문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하나로 단합하기를 열망하지만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고 한국이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사례, 이스라엘의 사례로부터 어떤 것들을 받아들여서 배워나갈 수 있을까요? 적용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한국 같은 경우 특별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외 지역에 살고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도 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국적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중국적도 허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귀화하는 건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북한 사람이 남한으로 오는 경우 지금 현재 뭐 3만 5천 명, 뭐 굉장히 많이 탈북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연간 들어오는 이 세터민들의 수가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는 난민이라고 하고 누구는 탈북자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다른 용어로 부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바깥에 있다고 조국에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무방할까요? 사실 이런 개념들이 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때때로 궁금한 것이 기본적으로는 이 아이디어를 보다 더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책정을 해서 한국인이라면 한국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보다 더 확장적으로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좀 정부 차원에서 훨씬 더 환영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결국 한국인 대중이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근데 너무 가혹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실 분단 국가 환경에서 지금 군 복무 의무를 해야 되죠. 그리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 같은 경우 굉장히 또 애국심이 강하잖아요. 근데 억지로 애국심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대해서, 조국에 대해서 생각은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 상황이 그렇게 많이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함께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숭실대 홍보 대사로 일을 해왔거든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만 군복무 말씀하셨잖아요, 대사님.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군복무가 의무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사람들 관점에서 군에 입대해야 할 때 어떤 기분 느끼나요?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거든요.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사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들어맞는 답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남성 다 징병이 되죠. 이스라엘에서는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또 종교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 종교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복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렇지만 여성도 남성도 여성은 2년, 남성은 좀 더 길게 군 복무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 시간을 싫어하겠죠. 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 정당하고 옳고 마땅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했고요. 제가 또 그렇게 했고요. 국가가 부른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군 복무 없이는 나라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저도 뭐 확실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군 복무 그리고 국방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땅히 요구되는 일이며 우리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태도 자체가 굉장히 건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복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군 생활을 충실히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ROTC가 없어요. 다들 일반
장병으로서 뭐 공군, 해군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육군 같은 경우는 다들 그 어떠한 차이도 없이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급이 올라가는 것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ROTC처럼 이제 뭐 입대와 동시에 특정한 계급으로 시작을 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 차원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도 평등하게 군 복무를 하게 되는 거고요. 한국에 오게 되면은 이게 젠더 폴리틱스의 일부로서 간주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왜 여성은 왜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야 돼? 이거는 불평등해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달라요. 여성 또한 진정한 평등을 위해서 군에서 복무할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시간 낭비가 결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군 복무 기간이라는 것은 정말 알렉산더 대왕도 군 복무를 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군복무를 하는 건 시간 낭비야라고 이게 사실은 뭐 모두나 생각을 할 법한 일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이러한 정서가 너무 우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장 총장님께서 이 봉사하는 섬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섬김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방식으로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치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한국 분들도 군 복무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했었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언제였었냐 하면요. 금메달을 따면 군 복무를 안 해도 되잖아요, 한국. 그죠? 이스라엘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올림픽에 출전을 하더라도 골드메달, 금메달 땄다고 해서 군 면제가 된다? 왜냐하면 이게 노예제 같은 건가요? 군 복무는 노예제가 아니에요. 이건 특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특권이자 권리고 또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말씀 들으면서 한국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정책이 저희가 적용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출산율이 좀 저하되고 있고 또 분단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흩어진 많은 한인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잘 연결하고 그들이 공유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저희가 좀 추구하고 하고 있고 아시는 것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부 들어서 이민청을 신설한다든지 그런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강의가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이제 궁금했던 것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어떤 국가적인 그 권리를 세우고 이스라엘 시민으로서의 그 권리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고 그 유대 관계를 이제 구축해 나가시는 그 모든 어떤 정책들의 아주 근본적인 그 목적이 저는 우리가 세계에 같이 사는 시민, 세계 시민으로서 어떤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들 그 유대를 연계하는 것이 이제 한국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국제사회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것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단순하게 그 유대인 네트워크를 강력하게 결속시키는 것이 국제사회의 어떤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에 어떻게 좀 전환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저희 한국에서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는지 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게 마지막 질문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네, 좋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가냐 아니면 전 세계냐, 우리가 세계 시민이냐 아니면 국가의 국민이냐. 제가 전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저는 이제 한 국가에 소속된 외교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믿고 있는 바, 그리고 제가 행동하는 바는 한 국가의 외교관으로서 하는 거지만, 어쨌거나 자기의 속한 사회의 좋은 시민이자 좋은 가족의 구성원이자 또 굉장히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다면 결국 그것은 좋은 세계 시민이기도 하다. 저는 기본적으로 철학이 그래요. 잔 레논이 그런 말을 했었죠. 굉장히 옛날 노래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들이 했던 말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질문이지만 심플하게 대답을 해드리자면, 일단 종교는 좋습니다. 민족도 좋습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좋습니다. 네거티브한 것을 없애나가야겠죠. 다 좋습니다. 굉장히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의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를 더욱더 풍요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한국인, 어떠한 히브리인도 이런 것들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좋겠죠. 어쨌거나 어떤 층위로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은 좋은 세계 시민이며 세계적인 번영에도 기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람들이 배제되지 않고 그 누구라 할지라도 좋은 사람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바에 대해서도 그를 배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이 좀 좋은 답변이 되었길 바라고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정말 멋진 질문, 멋진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5분 정도 휴식 시간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 그다음 세션 여기 연구원 교수님들 연구진들과 함께 디스커션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대 설치하는 동안 break time from now on. Yeah. Yeah, then. 네, 제가 순서를 약간 섞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패널 토론을 인도하게 된 우리 일반대학원의 기독교 통일 지도자학 MA PhD 프로그램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하춘엽입니다. 이제 우리 패널 토론을 하고 나서 우리 플로우 계신 분들 두세 분 더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 주제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 번 또 아주 오랫동안 계속 포럼을 했지만 이렇게 뜨거운 질문들이 많이 쏟아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 자녀들은 다 히브리어가 아주 잘해요. 그래서 제가 좀 불이익을 받는 거는 우리 가족 모였을 때 제가 영어로 얘기하면 알아들으니까 자기네들끼리 비밀 얘기를 할 때는 이제 히브리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고 히브리어를 신학을 공부할 때 배웠지만 현대 히브리어를 이제 저도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저는 정말 96년도부터 수도 없이 다녀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뭐 텔아비브 도착하면 렌트해가지고 그냥 많이 다니는 스타일입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대사님을 뵙고 패널 토의를 하게 돼서 감사한데요. 먼저 이제 패널 토의 하기 전에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어요. AD 400년부터 1945년도까지 우리 로만 가톨릭 또 개신교들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역할을 했던 역사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까지도 그런 글을 쓸 정도로 제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좀 뭔가 미안한 마음을 좀 많이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은 전혀 아니지만 한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패널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박성열 교수님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Mr. Ambassador. 대사님 감사합니다.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말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서 전 세계를 떠돌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해서 지금껏 이제 이렇게 잘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2000년이면 사실은 한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졌으면 그 민족이 없어져야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정상 같거든요. 우리가 잘 알지만 중국의 만주족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중국에 사실은 대륙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민족들은 불과 뭐 한 2, 300년 동안 중국 역사에서 반짝하고 있다가 지금 사실상 중국에다 흡수됐거든요. 민족 개념이 사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대사님께서도 주이시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지만 이스라엘 국가와 별도로 이 유대인이라는 어떤 종족관념, 민족관념은 지금 2000년 동안 유지가 되어 오면서 국가를 건설했고, 지금도 아까 말씀 대사님께서 이스라엘에 600만이 넘는 한 25%전 세계 유대인이 살고 있고, 전 세계에 오히려 더 많은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국가보다 유대인 민족이 더 이렇게 앞서는 우선시 된다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과연 이 유대인을 규정하는 정체성이 과연 무엇이고 2000년 동안 유대인을 한 민족으로 계속 유지시켜온 동력이 무엇일까 과연. 아까 대사님께서는 같은 히브리 언어를 상당히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족은 혈연, 블러드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 같고, 문화적 같은 전통, 뭐 종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사님께 과연 유대인을 2000년 동안, 사실 2000년이면 다른 민족하고 결혼도 하고 블러드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희석이라고 그럴까? 한 민족으로서 정치성을 좀 이렇게 잃을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과연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유대인 민족으로 2000년 동안 그거를 간직하고 있었고, 지금도 전 세계에 퍼져 있지만 본인은 유대인이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유대인이었으니까 나도 유대인이다. 어떤 그런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과연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규정하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민족으로서 정체성은 어떤 면이 가장 크게 작용해서 지금까지 이르렀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고 싶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부분 인상이 좋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교육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주변의 아랍 사람들, 아랍에 살던 고향을 거기를 차지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조금 이스라엘이 나쁜 면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어떤 이스라엘이 대응 논리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리거나 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두 가지를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조금 시간
계획을 조금 변동하겠어요. 오늘 원래 5시 반에 끝나기로 돼 있었는데 우리 총장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 대사님 3시에 숭실대 오셔서 너무 긴 시간을 하셔서 조금 15분 좀 일찍 맞춰드리는 배려를 그럴 필요 없다네요. 그래? 오케이. 네. 이미 그거는 다 그렇게 안 하기로 다 정했다고 합니다. 예, 그럼 계속 시간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정열 교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ll try. 네,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박성열 교수님께서는 두 가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유대인의 문헌과 역사에 대한 것들 같았고, 그래서 뭐가 대체 유대인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 역사 속에서 남을 수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일단 엄마가 모계로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이도 유대인입니다. 굉장히 리버럴한 곳에 사는 분들은 사실 엄마든 아빠든 간에 그 누구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면 아이도 유대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질문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저도 똑같이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인임은 어떤 것으로 규정이 되는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조선? 아니면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면 곧 한국인인지. 굉장히 다각적이잖아요. 한국인이라는 것을 규명하는 것도, 규정하는 것도. 그래서 유대인임이라는 것은 일단 가장 근간을 바라본다면 집단으로서의 유대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것으로는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 2000년 동안 어떻게 유대인들이 유지가 되었는가? 저희도 잘 몰라요, 사실은. 히브리어를 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사실 이게 정말 경전을 쓴 언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100년 전에야 다시 히브리어를 진짜 구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라틴어라든지 히라버라든지 이미 이제는 사어가 되어서 문헌에만 남아 있잖아요. 한때는 구어로도 사용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사어가 되면, 그래서 문헌에만 존재하는 언어가 되면은 더 이상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기에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했고요. 결국 정말 중요했던 것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중심을 잘 잡아야 됐던 부분, 그리고 외부의 요인들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내부적으로는 전통적인 사회에서 성경을 믿고, 그리고 유대인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거죠. 이라크에 있던, 쿠르드스탄에 있던, 그리고 런던에 있던, LA에 있던, 어디에 있던 이 패스오버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텍스트를 읽고 또 유대인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던 당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었다에 대해서 읽으면서 그 내부적으로 그 의미를 새기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고 또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세종대왕도 마찬가지죠. 한글을 창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모두 식자가 될 수 있게 문해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의해서는 모든 젊은이들이 다 히브리어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십계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계율을 지키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외부적으로는요, 처형을 생각할 수 있겠죠. 다양한 이유로 처형이 이루어졌는데 미국에서는 브레이크다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외부적인 요소들이 없었고 또 유대인을 굉장히 인기 있고 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미국의 유대인들은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유대교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학에 오게 되면은 이 서구 문화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들이 반유대 정서나 태도를 갖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게 돼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살고 있던 사람들을 내쫓고 나라를 세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진보사학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었고 이런 것들이 유엔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고 전 세계의 다수에서 48년도에 나치 독일이 붕괴하고 함락한 후 유대인들이 유대 국가를 건설할 필요가 있음에 대해서 유엔에서도 합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야. 예. 완벽하게 흠결이 없이 이루어졌다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정의를 지키며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 남아 살고자 한다면 국적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영주권을 제공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걸 원치 않고 떠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도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를 해서 노력을 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유대인들은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역사를 돌아볼 때. 네. 저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여러 가지 이해하는데 제가 이 데오로트 헤르츠리 쓴 주이시 스테이트라는 책을 읽었던 게 너무 저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숭실대 학생들께서도 주이시 스테이트, 데오로트 헤르츠리 쓴 주이시 스테이트라는 책을 번역도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제 책상에 항상 이렇게 꼽아놓고 봐요.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참 이스라엘 이렇게 시오니즘과 독립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런 통일의 그러한 그 정말 주이시 스테이트 같은 그런 좋은 책이 나오면 우리 통일에 대해서 디아스포라 코리안 디아스포라도 이렇게 영향을 좀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늘 가져왔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봐 주시기 좋겠고요. 이어서 이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좀 던지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저는 우리 남북한의 통일, 우리 통일 국가를 이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유대 국가를 이제 벤굴리온이 선언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저는 우리 남북한의 통일이 이스라엘의 안보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미국, 영국, 이스라엘로부터 무기를 수입을 하지만 북한은 이스라엘 주변국, 아랍 국가들의 많은 국가에 제가 알기로는 무기를 이렇게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어떤 이스라엘의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 1,400만 정도지만 미국의 정치와 경제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미국과 파트너십으로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가면은 결국 그것이 우리한테도 유익이 되고 이스라엘에도 유익이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사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이런 게 가능하다면 숭실대 교수들과 히브리대학교 교수들이 공동 연구를 해서 양 국가의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런 양 국가의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교수들끼리 좀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가졌어 봤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대사님의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I think it's very interesting.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십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프로파간다가 사실 반시온주의,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김정은 이야기일 텐데. 하지만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스라엘과 한국의 학자들이 함께 좀 이야기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를 이룩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해 있고 한국은 분단 국가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 난민들과의 관계로부터 뭔가 힘들어하고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태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에 서로 배울 만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반도의 평화는 어쨌거나 자유주의 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라든지 전제주의 정권이 통일을 이룩해서는 안 된다라고 입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한국의 젊은이들, 남한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통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점차 관심을 잃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젊은이들이 때때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통일의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독일의 통일 비용보다도 클 것이며 그런데 아직까지도 독일이 지금 통일의 그 후유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북한 정부가 이러한 이야기를 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한반도의 그 에너지라는 것 그리고 낙관주의 그리고 경제적 기회 통일이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출산율 문제 같은 것들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사실 북한의 경제를 재건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서구의 기준에 맞추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것이며 이는 결코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독일의 교훈,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분단된 지 70여 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점점 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한 부분이라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굉장히 주요한 부분이 있다. 일단 북한이 핵 보유 국가가 되고자 하는 것, 이란처럼. 그런데 북한이 이걸 포기한다면 이란이 우방 국가 하나를 잃게 되겠죠. 이것 또한 이스라엘의 안보 관점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우리 남북이 만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면 이스라엘의 안보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Yes, but in the sense 네. 도움이 되겠죠. 모두의 안보에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국가 간의 연계가 정말 긴밀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나쁜 일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두에게 나쁘고 또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떨 때는 정말 너무 파퓰리즘에 경도되어서 균형을 잃게 되고 또 너무 진보 세력이 득세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력상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역학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국가 안보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자체의 본질이 정말 악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치적으로도 균열이 너무 심해지고 분열 또한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이스라엘의 민주주의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 또한 위협에 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지구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제가 있겠죠? 하나 더 간단한 질문 던지고 그다음에 이시호 박사님한테 질문을 가도록. 이시호 박사님이 이제 조인을 하게 돼서 질문 좀 준비하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숭실대학교인데요.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 3명이 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을 2명은 졸업했고 지금 1명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동료들의 자제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고 한 10명 이상이 히브리대로 유학을 갔어요. 다 간 사람마다 히브리 대학교가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지만 아인슈타인이 세운 학교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좋아해요. 히브리어로 공부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 숭실대학교 학생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히브리 대학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우리 숭실대학교 학생들이 뭐 대학원이나 이런 어떤 걸로 히브리 대학을 좀 가서 공부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러한 한국 대학생들 히브리 대학이나 텔아비브 대학이나 이런 데에 유학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사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뭔가 좋은 제도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있죠.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은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 학부생이 100명 정도 대부분은 히브리 대학에 있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학생들, 신학 공부하는 학생들, 히브리어 공부하고 학술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주로 와 있는데요. 굉장히 파워풀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카데믹 트레이드 페어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대사관에서도 이러한 박람회 같은 거 있을 때 교육 담당관이 있어요. 그래서 오윤택 담당관께서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은 이스라엘 대사관에서도 굉장히 많이 좀 활발하게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에서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영어권이니까요. 그리고 뭐 하지만 뭐 히브루 대학, 텔아비브 대학, 벤크리온 대학, 그리고 하이파 대학, 케크리온 대학, 아리엘 대학, 그리고 또 뭐 다른 대학들에서 약 7개 대학에 한국 대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헤브리어로 하지만 또 영어로 되어 있는 국제학생 코스들도 있어요. 인터내셔널 코스들도 있어서 영어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와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두 팔 벌여 환영을 합니다. 더 많이 오면 좋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시간이 좀 있다고 해서 2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통일보다는 지금 현안의 디아스포라 정책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는 유대인의 정체성 유지를 목표로 큰 목표로 두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국가의 어떤 역사나 여러 가지 특별한 어떤 상황들이 거기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대사님께서 질문으로 한국 사람이란 어떻게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는 단일 민족으로서 혈통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많이 허물어졌고 사실 한국 사람이란 한국 국적을 가진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디아스포라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외국에 있는 예를 들면 외국에 있는 한국 사람을 이렇게 한국으로 어떤 정책으로 진행하겠다 하면 혈통이나 어떤 민족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성이라는 네이셔널리즘이라는 것은 근대 국가 탄생에서 배타성이나 폭력성이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비판을 받는 용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 정책을 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부 논의가 없는지. 예를 들면 이스라엘 전체 국민이 900만이라 했는데 그중에 700만이 유대인이라면 나머지 200만들은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불만은 없는지, 아니면 이런 논의들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는지 근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실제 이스라엘 이민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도 이민 정책에 대해서 아까 패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존의 이민 정책들이 여러 국가 사람들이 오다 보면 문화 충격으로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안으로, 혹은 이제는 그러니까 한국에, 외국에 사는 한국 2세들이 이 지식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지식인 계층을 다시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정책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초기 정착 비용, 히브리어 언어 교육, 또 주거 보조를 7년 동안 해준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정책을 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실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이것들이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는지, 혹은 보완적인 어떤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만약에 이런 정책들이, 적극적인 정책들이 한국이 외국에 나간 한국인 2세나 3세를 대상으로 펼쳤을 때 이게 가능하고 어떤 효과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이 아주 큰 질문들을 우리 던지셨는데 우리 대사님의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유대계 이스라엘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견해, 사실 사람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대부분은 21, 22%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랍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다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은 나는 팔레스타인 사람이야. 하지만 국적은 시티즌십은 이스라엘 걸 갖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뭐 서원이라든지 가자지구라든지 이런 쪽 사람들은 사실 팔레스타인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각기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요. 저희 부대사 같은 경우도, 차석 대사님 같은 경우도 무슬림이고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계 여성인데요. 어쨌거나 저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외교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정말 좋은 시티즌이에요. 저랑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 아닐 뿐이죠.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고, 집단으로서 이스라엘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너무나 유대인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어쨌거나 이스라엘 사람인 것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크리스마스, 성탄절 다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뭐야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문화적으로 나는 유대인인데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선 성탄절을 축제로 하니까요. 한국인들도 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일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도 이스라엘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적으로 굉장히 신실한 이슬람교인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수민족이야. 그렇다고 해서 꼭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 이들에 대해서 불법이라거나 법에 적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 나라는 정말 유대인 나라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실질적으로는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민족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차별에 봉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같은 민족인 친척들이 이스라엘을 적국으로서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특히나 전쟁 시기에는 더욱더 나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위 그룹들이 있잖아요. 뭐 아랍어를 쓰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나는 아랍어를 쓰지만 나는 1000년 이상 종교 생활을 해왔어. 그렇지만 나는 소수인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안전이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사회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사회의 소속감을 갖고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법적인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완벽하게 뭐 동일하거나 온전하게 동질감을 느낀다고는 할 수 없겠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비판이 있는지와 관련한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는 모두 세계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브 그룹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문화적인 다양성을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차별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책상 새로운 이민자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의 구성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일단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재정적인 서포트를 해주고 지원금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효력을 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실제로 이민 오는 사람들이 와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더 나은 대안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이민 정책이 뭐 미국 유대인들만 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스라엘 정부의 이민 정책이라는 것이 저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제가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사실 제가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들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기꺼이 돌아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프로파간다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 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였고,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 규제 또한 이것을 잘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난 여기 있고 싶다, 나는 이곳에 소속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전체 패키지 관점에서 뭔가 잘 조율이 되고 잘 짜여져야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치 않고요. 그 개인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열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신념이 있고, 그리고 다른 조국이라고 할 만한 곳이 없구나라는 정서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스라엘이 국가를 건국할 때 한국처럼
이념적 분쟁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나 공산주의처럼 그런 이념적 대립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대립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런 대립을 해결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정말 중요하고 좋은 질문이네요. 우리 대사님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사실 짧은 이야기로 제가 답변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전이 발발했을 당시에 데이빗 벤구리온 최초의 이스라엘 외교장관이 이스라엘 방위군을 한국에 파견을 할까 생각을 했어요. 벤구리온 같은 경우는 시온주의자로서 굉장히 친서방 그리고 친자유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열정적으로 참여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독립선언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어수선해 죽겠는데 또 다른 전쟁에 지금 나가라고 이런 식으로 썩 내켜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벤구리온이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가 아니었다면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일부 같은 경우는 친북한, 친소련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도 봉착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긴푸츠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전히. 그래서 패스오버 때 이제 우리가 또 읽는 경전들이 있고 또 이런 것들 소련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또 전통도 있고 이런 사람들 중에는 집에 스탈린 사진 붙여놓은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정치적 견해는 또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충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이 좋았던 것은 우리가 의회 정당 정치의 절차를 통해서 이러한 갈등들을 극복해 나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옷을 입느냐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들인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스러운 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독립성이라는 것, 주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다시금 재건되어야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를 언젠가는 우리가 세울 거야. 우리 유대 민족이 언젠가는 다시금 유대인의 땅을 세울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결국은 이데올로기 차원에서의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러한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이 있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마 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한참 있다가 손 든 거 보니까 아마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되게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대사관님께서는 왜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도 있지만 왜 하필 한국으로 이렇게 오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제가 듣고 싶은 답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요. 제가 여기 젊을 때 이스라엘로 가서 제 25세쯤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27세까지 군 복무를 했고 좋아. 그럼 나 이제 뭐 할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밥 벌어먹고 살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어떤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 어떤 것이 재미있고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것을 내 업으로 삼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커리어 같은 경우는 뭐 한국 사람들 영어도 잘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이 외교관이 되는 것도 굉장히 재밌겠다. 저는 네덜란드에 첫 부임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그리고 타이페이에서도 일을 했었고, 또 조국에 가서도 일을 많이 했고, 또 이스라엘 대통령 밑에서도 일을 하기도 했었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컨설턴트 일도 했었고, 그때도 이제 유대인 담당 업무 같은 것들, 그리고 또 기독교 신앙과의 갈등, 이슬람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일을 했었고,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외교부에서 사실 제 아내가 하지 말라고 몇 년 동안 계속 말렸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자녀가 넷인데, 그래서 뭐 누구는 군 복무 중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제가 아이들을 떠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에 있어야만 했는데, 이게 다 지나고 나니까 외교관으로서 외국에 부임을 할 때가 온 거죠. 조국에서는 본부에서 일을 하잖아요. 외교부 본청에서 일을 하면 이제 굉장히 뭐 보스도 많고 뭐 그렇긴 한데, 매년 외교부에서는 리스트업을 합니다. 목록, 내가 부임할 수 있는 국가를 목록을 해가지고 여기에 신청을 해서 떨어지거나 되거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굉장히 좀 유럽이나 이런 데 좀 가보자. 왜냐면 비행기로 3시간밖에 안 걸리잖아. 애가 넷이나 되는데 얘네들이랑 가까이 있어야지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건 너무 지루하지 않겠어? 나는 한국 괜찮을 것 같아. 한국 재밌어 보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한국 대사로 부임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흥미로운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한 양국 간의 관계에도 잠재력이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사실 한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국빈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9년 전에나 왔었나? 외교부 장관이 9년 전에 한번 왔었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온 적이 있었나? 그래서 정말 국가안보라든지 국방 방위산업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부임을 하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 어렵지만 재밌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학생부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여러분들 군 복무하기 전일 수도 있고 후일 수도 있고 제대했을 수도 있고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대학 과정 중간에 군대로 가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학 가기 전에 가거나 아니면 졸업하는 후에 가거나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젊은 나이인데요. 뭔가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공직에서 섬김을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학계에 가는 것, NGO, 정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삼성에서 이럴 필요 없어요. 모두가 삼성맨이 될 필요 없습니다. 뭔가 유익한 일을 하고 사회를 위해서 섬김을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박병혜 박사님 질문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사님 너무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 박성렬 교수님께서 그대로 질문을 하셔서 제가 거기서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 정치나 경제나 세계적인 걸 다 주도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됐잖아요. 뭐 아닌 말로 아이빌리그 그 재학생들의 30%가 유대인이고 또 노벨 수상자 20%가 유대인이고, 정말 유대인들이 그 탁월하다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게 유대인의 그 저력이 교육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뭐가 주체가 됐는지, 왜냐하면은 나라는 1948년에 생겼지만 그 이전에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녀 교육들을 그렇게
정체성을 중요시하는 삶의 방향으로 잘 교육을 시켰는지, 뭐 탈무드라든지 토라라든지 그런 거라도 다 이렇게 흐트러져서 서로 어떤 커뮤니티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조직이 많이 생기고 그랬겠지만 그 옛날에 아주 오래 전에 어떻게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우수한 국민으로 될 수 있었는지, 그 구심점, 그 파워가 무엇인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박 박사님 맞죠? 네, 박 박사님. 사실 굉장히 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유대주의에서 교육이란 대단히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한국 문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식자율이 높고 또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이들의 비율이 대단히 높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종교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의무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도 들어있고 언제나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잠잘 때나 또는 걸어갈 때나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 토라 교육에 대해서 종교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글을 읽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책을 좋아하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두 번째로는요. 또 격언이 있잖아요. 탈무드 격언. 나쁜 사람은 배울 수가 없다. 엄한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다.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질문과 답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선한 자가 하는 일, 긍정적인 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대학에서 사실 질문 같은 거 하는 걸 버릇없다고 여기는 문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유대 교육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이 가장 중점적인 것이 유대교 교육이에요. 이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굉장히 호기심을 장려하고 촉진하며 답변을 꼭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2000년이 지난 후에 정말 국가를 세우고 공교육을 세웠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공교육이 굉장히 수준이 높을 수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야기를 했었죠.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 이제 마크 트웨인도 정말 유대인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플로우 질문까지 어느 정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코멘트인데요. 아까 우리 장봉식 총장님 방에서 우리 대사님이 제안 중에 하나가 숭실대학도 히브리어를 배우는 그런 트랙을 좀 얘기를 하셨어요. 그걸 개설하면 어떻겠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이스라엘 대사님을 뵌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배울 기회가 주어지면 숭실대에서도 배우시고 또 이스라엘 문화원에 가서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어를 좀 배워서 여러분이 기회가 앞으로 어떤 기회가 더 많이 열려질 수 있는 그러한 좀 이 생각을 이 시간에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귀한 만남이고 귀한 시간이었거든요. 자, 이제 우리 오늘 아카바 토르 대사님 이렇게 숭실대 방문해 주시고 또 자세하게 성실껏 질문 대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모든 걸 마치겠습니다.